옛날 옛적 청살리라는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8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남루한 옷차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린 시절 끔찍한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떠돌던 고아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천성이 곧고 예의가 발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조금씩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은 겨우 8살 때였습니다. 산이 가까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민준은 성실하게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우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또다시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도망쳤고 민준을 돌봐주던 이들도 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든 마을을 등지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걷던 민준은 고향에서 100리나 떨어진 낯선 길에 다다랐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허겁지겁 잘 익은 감 몇 개를 따서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꿀맛 같은 감으로 허기를 채우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에 그대로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무 위에서 까악 까악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의 단잠을 방해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 몇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소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민준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까마귀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손에 잡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에잇, 이 시끄러운 놈들. 저리 가거라. 돌멩이는 운 좋게도 까마귀 한 마리의 날개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놀란 까마귀는 푸드덕거리며 그 자리에서 똥을 넣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민준의 얼굴 한가운데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가 정말. 얼굴에 새똥까지 맞자 더욱 화가 난 민준은 까마귀를 노려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돌에 맞은 충격으로 날갯짓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주위를 몇 바퀴 맴돌더니 결국 힘없이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저녁거리라도 삼을 요량으로 까마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다시 힘을 내어 날아올라 멀리 가지 못하고 숲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지 못할까? 민준은 까마귀를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쫓아가다 그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길에 오래되어 무너진 폐우물이 있었는데 까마귀만 쫓던 그는 발밑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민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이내 마른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고 바닥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충격을 덜어주었습니다. 아픈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나려던 민준의 손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집어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허연 뼈였습니다. 그는 기겁하며 뼈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킨 후 그는 조심스럽게 우물 바닥을 살폈습니다. 우물 한쪽 구석, 자풀이 우거진 곳 사이로 하얀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홀로 자라 담력이 좋았던 민준이었지만 처음 겪는 기괴한 상황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누구의 뼈일까? 어쩌다 이런 깊숙한 우물 바닥에 나처럼 발을 헛디딘 것일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충분히 기어 올라갈 수 있었을 터 혹시 떨어졌을 땐 우물에 물이 차 있었던 걸까? 그는 의문에 잠겼습니다. 그때 우물벽에 기대어 있던 해골이 툭 하고 굴러떨어져 민준의 발치까지 굴러왔습니다. 해골의 뒷부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민준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해골의 뒷머리에는 달걀만 한 섬뜩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족한 것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고 이곳에 버려진 것이구나. 억울하게 죽어 차가운 우물 바닥에 버려졌을 주인을 생각하니 민주는 측은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흩어진 뼈들을 거두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우물 바닥의 부드러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그는 뼈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옷가지들을 모두 수습하여 자신의 겉옷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그가 뼈와 옷가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던 그때 낡은 옷 품속에서 빛바랜 서신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시신은 뼈만 남았는데 어찌 서신은 이리 멀쩡하단 말인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민주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서신을 열어보지 않고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근처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땅을 파고 뼈와 옷가지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큰 돌을 세워 표시를 해두고 고인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들꽃 몇 송이를 꺾어와 무덤가에 심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우물 속 시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뒷머리의 구멍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의 가족들은 아직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잠시 고민하던 그는 그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 품속의 서신 내용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죽은 이의 이름이라도 알게 되면 가족에게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큰 길로 나온 그는 마침 말을 타고 천천히 길을 가던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풍모의 중년 선비를 만났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달려가 선비의 앞을 막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선비님, 가시는 길을 막아 송구하오나 혹 시간이 되신다면 이 서신을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어디 한번 줘보게. 선비는 인자한 미소로 허락하며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편지는 박서진이라는 남자가 아버지에게 쓴 평범한 안부 편지였습니다. 맡은 일을 잘 마치고 열흘 후에 집으로 출발하여 인사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박서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도와줄 것은 없느냐, 젊은이? 아닙니다, 선비님.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찾아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 민주는 선비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며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 보부상에게서 그가 이 마을에서 100리 떨어진 바깥촌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꼬박 사흘을 더 걸어 그는 멀리 바깥촌이 보이는 산마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그는 산속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 기진맥진했던 민주는 길 옆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에 잠에서 깬 민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지만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그는 푹 꺼진 구덩이 안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신살 남짓한 한 노인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민준이 쓰러져 있는 구덩이 앞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길가의 낡은 무덤 옆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비가 왔다. 내 아들아. 놀랍게도 그 노인은 바로 박서진의 아버지 박대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망주석 세울 자리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게나. 예, 대감님. 어이쿠. 대감님,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박대감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거짓골의 청년이 구덩이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몸이 불덩이로구나. 김서방, 어서 이 아이를 업고 마차로 가자. 사람 목숨부터 살리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민주는 박대감의 집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한 젊은 남자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대감님, 도련님 제사는 어찌하시고 이리 빨리 돌아오셨습니까? 조서방, 무덤가에 웬 젊은이가 쓰러져 있어 먼저 데려왔네.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사랑방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러오게. 조태식이라 불린 남자는 하인과 함께 민준을 사랑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민준의 옷을 벗겨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웬 서신이지? 거지 행색인데. 조태식은 무심코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겉봉에 쓰인 박서진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편지를 여러 내용을 확인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민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낯선 방 안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번쩍이는 칼날이 그의 목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지 않다면? 나리,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길 가던 거지일 뿐입니다. 닥치고 묻는 말에나 답해라. 내놈 몸에 있던 그 편지, 어디서 난 것이냐? 상대방이 편지를 언급하자 민주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물 속의 뼈, 뒷머리의 구멍,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 총명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순진한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신이라니요. 길을 가다가 숲을 속에서 우연히 주운 것입니다. 혹 돈이라도 될까 하여 품고 있었을 뿐, 저는 그를 몰라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태식은 민준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어수룩한 표정을 보고는 일단 믿는 척했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며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집에서 본 것은 모두 잊어라. 당장 뒷문으로 꺼지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민주는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뒷문으로 그를 이끄는 순간 그는 남자를 힘껏 밀치고 앞쪽 대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 주막 뒷골목에 숨은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복면이는 필시 박서진을 해친 범인이거나 그와 연관된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박대감 일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어. 은인에게 닥친 위험을 알려야 한다. 결심을 굳힌 민주는 다시 박대감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진대감은 뒷간에 갔다가 나오던 중 어떤 그림자가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소리 질러 보시지. 과부의 방에서 사내가 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부인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 집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고집 센 계집이. 문밖에서 듣고 있던 박대감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남자가 뛰쳐나왔고 그의 정체를 확인한 박대감은 경악했습니다. 바로 조태식이었습니다. 내 이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고 가족처럼 아꼈거늘 어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가족처럼요.
귀한 아들은 예쁜 색시 얻어주고 장사도 맡기면서 저에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자 양반. 그렇다면 설마 내 아들 서진이도 내 놈이 해친 것이냐?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자세한 건 저승에 가서 당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조태식의 손이 박대감의 목으로 향하는 바로 그 찰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지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조태식을 포박하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박대감을 민준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관아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실 민준은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와 숨어 있다가 조태식이 며느리를 협박하는 것을 모두 엿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는 거지라며 문전박대 당했지만 마침 새로 부임한 현감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민준의 서신을 읽어주었던 그 중년 선비였습니다. 그 청년을 이리 데려오라. 내가 그의 말을 들어보겠다. 직접 서신을 읽어주었던 현감은 민준의 말을 믿고 즉시 포졸들을 보내 박대감을 구하고 조태식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서 현감의 추궁과 모든 증거 앞에 조태식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박서진을 해치고 우물에 버렸으며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태식은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해쳤으니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국법에 따라 참수형에 처하라. 판결이 끝난 후 현감은 박대감에게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대감, 비록 아드님을 잃은 슬픔은 크겠으나 이 청년 덕에 목숨을 구하고 원수도 갚게 되었소. 이 청년은 고아로 자랐으나 신의를 알고 총명하니 부디중하게 여기도록 하시오. 현감 나리,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겠지요. 저는 이 아이, 민준이를 제 양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이 제 아들을 데려가시고 새로운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그런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어서 박대감께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고 무얼 하느냐. 그제야 민준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 후 민준은 박민준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박대감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평생 효도를 다했으며 매년 형님이 된 박서진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한 마리로 시작된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악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과 신의를 지킨 청년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 청산리라는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8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남루한 옷차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린 시절 끔찍한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떠돌던 고아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천성이 곧고 예의가 발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조금씩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은 겨우 8살 때였습니다. 산이 가까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민준은 성실하게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우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또다시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도망쳤고 민준을 돌봐주던 이들도 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든 마을을 등지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걷던 민준은 고향에서 100리나 떨어진 낯선 길에 다다랐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허겁지겁 잘 익은 감 몇 개를 따서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꿀맛 같은 감으로 허기를 채우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에 그대로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무 위에서 까악, 까악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의 단잠을 방해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 몇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소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민주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까마귀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손에 잡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에잇, 이 시끄러운 놈들. 저리 가거라. 돌멩이는 운 좋게도 까마귀 한 마리의 날개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놀란 까마귀는 푸드덕거리며 그 자리에서 똥을 넣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민준의 얼굴 한가운데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퇴. 이놈의 새가 정말. 얼굴에 새똥까지 맞자 더욱 화가 난 민주는 까마귀를 노려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돌에 맞은 충격으로 날갯짓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주위를 몇 바퀴 맴돌더니 결국 힘없이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저녁거리라도 삼을 요량으로 까마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다시 힘을 내어 날아올라 멀리 가지 못하고 숲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지 못할까? 민주는 까마귀를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쫓아가다 그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길에 오래되어 무너진 폐우물이 있었는데 까마귀만 쫓던 그는 발밑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민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이내 마른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고 바닥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충격을 덜어주었습니다. 아픈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나려던 민준의 손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집어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허연 뼈였습니다. 그는 기겁하며 뼈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킨 후 그는 조심스럽게 우물 바닥을 살폈습니다. 우물 한쪽 구석, 자풀이 우거진 곳 사이로 하얀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홀로 자라 담력이 좋았던 민준이었지만 처음 겪는 기괴한 상황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누구의 뼈일까? 어쩌다 이런 깊숙한 우물 바닥에 나처럼 발을 헛디딘 것일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충분히 기어 올라갈 수 있었을 터 혹시 떨어졌을 땐 우물에 물이 차 있었던 걸까? 그는 의문에 잠겼습니다. 그때 우물벽에 기대어 있던 해골이 툭 하고 굴러떨어져 민준의 발치까지 굴러왔습니다. 해골의 뒷부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민준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해골의 뒷머리에는 달걀만 한 섬뜩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족한 것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고 이곳에 버려진 것이구나. 억울하게 죽어 차가운 우물 바닥에 버려졌을 주인을 생각하니 민준은 측은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흩어진 뼈들을 거두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우물 바닥의 부드러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그는 뼈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옷가지들을 모두 수습하여 자신의 겉옷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그가 뼈와 옷가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던 그때 낡은 옷 품속에서 빛바랜 서신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시신은 뼈만 남았는데 어찌 서시는 일이 멀쩡하단 말인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민주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서신을 열어보지 않고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근처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땅을 파고 뼈와 옷가지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큰 돌을 세워 표시를 해두고 고인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들꽃 몇 송이를 꺾어와 무덤가에 심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우물 속 시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뒷머리의 구멍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의 가족들은 아직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잠시 고민하던 그는 그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 품속의 서신 내용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죽은 이의 이름이라도 알게 되면 가족에게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큰 길로 나온 그는 마침 말을 타고 천천히 길을 가던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풍모의 중년 선비를 만났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달려가 선비의 앞을 막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선비님, 가시는 길을 막아 송구하오나 혹 시간이 되신다면 이 서신을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어디 한번 줘보게. 선비는 인자한 미소로 허락하며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편지는 박서진이라는 남자가 아버지에게 쓴 평범한 안부 편지였습니다. 맡은 일을 잘 마치고 열흘 후에 집으로 출발하여 인사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박서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도와줄 것은 없느냐, 젊은이? 아닙니다, 선비님.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찾아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 민주는 선비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며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 보부상에게서 그가 이 마을에서 100리 떨어진 바깥촌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꼬박 사흘을 더 걸어 그는 멀리 바깥촌이 보이는 산마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그는 산속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 기진맥진했던 민주는 길 옆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에 잠에서 깬 민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지만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그는 푹 꺼진 구덩이 안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신살 남짓한 한 노인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민준이 쓰러져 있는 구덩이 앞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길가의 낡은 무덤 옆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비가 왔다. 내 아들아. 놀랍게도 그 노인은 바로 박서진의 아버지 박대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망주석 세울 자리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게나. 예, 대감님. 어이쿠. 대감님,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박대감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거짓골의 청년이 구덩이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몸이 불덩이로구나. 김서방, 어서 이 아이를 업고 마차로 가자. 사람 목숨부터 살리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민주는 박대감의 집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한 젊은 남자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대감님, 도련님 제사는 어찌하시고 이리 빨리 돌아오셨습니까? 조서방, 무덤가에 웬 젊은이가 쓰러져 있어 먼저 데려왔네.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사랑방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러오게. 조태식이라 불린 남자는 하인과 함께 민준을 사랑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민준의 옷을 벗겨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웬 서신이지? 거지 행색인데. 조태식은 무심코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겉봉에 쓰인 박서진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편지를 여러 내용을 확인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민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낯선 방 안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번쩍이는 칼날이 그의 목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지 않다면? 나리,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길 가던 거지일 뿐입니다. 닥치고 묻는 말에나 답해라. 내 놈 몸에 있던 그 편지, 어디서 난 것이냐? 상대방이 편지를 언급하자 민주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물 속의 뼈, 뒷머리의 구멍, 그리고 눈앞의 이 남자. 총명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순진한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신이라니요. 길을 가다가 숲을 속에서 우연히 주운 것입니다. 혹 돈이라도 될까 하여 품고 있었을 뿐, 저는 그를 몰라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태식은 민준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어수룩한 표정을 보고는 일단 믿는 척했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며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집에서 본 것은 모두 잊어라. 당장 뒷문으로 꺼지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민주는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뒷문으로 그를 이끄는 순간 그는 남자를 힘껏 밀치고 앞쪽 대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 주막 뒷골목에 숨은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복면이는 필시 박서진을 해친 범인이거나 그와 연관된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박대감 일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어. 은인에게 닥친 위험을 알려야 한다. 결심을 굳힌 민주는 다시 박대감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진대감은 뒷간에 갔다가 나오던 중 어떤 그림자가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소리 질러 보시지. 과부의 방에서 사내가 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부인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 집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고집 센 계집이.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박대감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남자가 뛰쳐나왔고 그의 정체를 확인한 박대감은 경악했습니다. 바로 조태식이었습니다. 내 이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고 가족처럼 아꼈거늘 어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가족처럼요. 귀한 아들은 예쁜 색시 얻어주고 장사도 맡기면서 저에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자 양반. 그렇다면 설마 내 아들 서진이도 내 놈이 해친 것이냐?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자세한 건 저승에 가서 당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조태식의 손이 박대감의 목으로 향하는 바로 그 찰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지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조태식을 포박하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박대감을 민준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관아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실 민준은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와 숨어있다가 조태식이 며느리를 협박하는 것을 모두 엿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는 거지라며 문전박대 당했지만 마침 새로 부임한 현감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민준의 서신을 읽어주었던 그 중년 선비였습니다. 그 청년을 이리 데려오라. 내가 그의 말을 들어보겠다. 직접 서신을 읽어주었던 현감은 민준의 말을 믿고 즉시 포졸들을 보내 박대감을 구하고 조태식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서 현감의 추궁과 모든 증거 앞에 조태식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박서진을 해치고 우물에 버렸으며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태식은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해쳤으니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국법에 따라 참수형에 처하라. 판결이 끝난 후 현감은 박대감에게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대감, 비록 아드님을 잃은 슬픔은 크겠으나 이 청년 덕에 목숨을 구하고 원수도 갚게 되었소. 이 청년은 고아로 자랐으나 신의를 알고 총명하니 부디중하게 여기도록 하시오. 현감 나리,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겠지요. 저는 이 아이, 민준이를 제 양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이 제 아들을 데려가시고 새로운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주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그런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 이 녀석아. 어서 박대감께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고 무얼 하느냐. 그제야 민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 후 민주는 박민준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박대감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평생 효도를 다했으며 매년 형님이 된 박서진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한 마리로 시작된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악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과 신의를 지킨 청년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 청산리라는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8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남루한 옷차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린 시절 끔찍한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떠돌던 고아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천성이 곧고 예의가 발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조금씩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은 겨우 8살 때였습니다. 산이 가까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민주는 성실하게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우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또다시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도망쳤고 민준을 돌봐주던 이들도 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든 마을을 등지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걷던 민주는 고향에서 100리나 떨어진 낯선 길에 다다랐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허겁지겁 잘 익은 감 몇 개를 따서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꿀맛 같은 감으로 허기를 채우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에 그대로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무 위에서 까악, 까악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의 단잠을 방해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 몇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소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민주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까마귀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손에 잡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에잇, 이 시끄러운 놈들. 저리 가거라. 돌멩이는 운 좋게도 까마귀 한 마리의 날개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놀란 까마귀는 푸드덕거리며 그 자리에서 똥을 넣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민준의 얼굴 한가운데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가 정말. 얼굴에 새똥까지 맞자 더욱 화가 난 민준은 까마귀를 노려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돌에 맞은 충격으로 날갯짓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주위를 몇 바퀴 맴돌더니 결국 힘없이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저녁거리라도 삼을 요량으로 까마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다시 힘을 내어 날아올라 멀리 가지 못하고 숲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지 못할까? 민준은 까마귀를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쫓아가다
그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길에 오래되어 무너진 폐우물이 있었는데 까마귀만 쫓던 그는 발밑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으아! 비명과 함께 민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이내 마른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고 바닥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충격을 덜어주었습니다. 아픈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나려던 민준의 손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집어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허연 뼈였습니다. 그는 기겁하며 뼈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킨 후 그는 조심스럽게 우물 바닥을 살폈습니다. 우물 한쪽 구석, 자풀이 우거진 곳 사이로 하얀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홀로 자라 담력이 좋았던 민준이었지만 처음 겪는 기괴한 상황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누구의 뼈일까? 어쩌다 이런 깊숙한 우물 바닥에 나처럼 발을 헛디딘 것일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충분히 기어 올라갈 수 있었을 터 혹시 떨어졌을 땐 우물에 물이 차 있었던 걸까? 그는 의문에 잠겼습니다. 그때 우물벽에 기대어 있던 해골이 툭 하고 굴러떨어져 민준의 발치까지 굴러왔습니다. 해골의 뒷부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민준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해골의 뒷머리에는 달걀만 한 섬뜩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족한 것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목숨을 잃고 이곳에 버려진 것이구나. 억울하게 죽어 차가운 우물 바닥에 버려졌을 주인을 생각하니 민준은 측은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흩어진 뼈들을 거두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우물 바닥의 부드러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그는 뼈와 함께 썩어 문드러진 옷가지들을 모두 수습하여 자신의 겉옷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그가 뼈와 옷가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던 그때 낡은 옷 품속에서 빛바랜 서신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시신은 뼈만 남았는데 어찌 서신은 일이 멀쩡하단 말인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민준은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서신을 열어보지 않고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근처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땅을 파고 뼈와 옷가지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큰 돌을 세워 표시를 해두고 고인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들꽃 몇 송이를 꺾어와 무덤가에 심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우물 속 시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뒷머리의 구멍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의 가족들은 아직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잠시 고민하던 그는 그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 품속의 서신 내용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죽은 이의 이름이라도 알게 되면 가족에게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큰 길로 나온 그는 마침 말을 타고 천천히 길을 가던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풍모의 중년 선비를 만났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달려가 선비의 앞을 막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선비님, 가시는 길을 막아 송구하오나 혹 시간이 되신다면 이 서신을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어디 한번 줘보게. 선비는 인자한 미소로 허락하며 서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편지는 박서진이라는 남자가 아버지에게 쓴 평범한 안부 편지였습니다. 맡은 일을 잘 마치고 열흘 후에 집으로 출발하여 인사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 박서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도와줄 것은 없느냐, 젊은이? 아닙니다, 선비님.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을 찾아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 민주는 선비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며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한 보부상에게서 그가 이 마을에서 100리 떨어진 바깥촌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꼬박 사흘을 더 걸어 그는 멀리 바깥촌이 보이는 산마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그는 산속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걸어 기진맥진했던 민주는 길 옆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에 잠에서 깬 민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지만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그는 푹 꺼진 구덩이 안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신살 남짓한 한 노인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 민준이 쓰러져 있는 구덩이 앞 언덕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길가의 낡은 무덤 옆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비가 왔다. 내 아들아. 놀랍게도 그 노인은 바로 박서진의 아버지 박대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망주석 세울 자리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게나. 예, 대감님. 어이쿠. 대감님,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박대감은 급히 달려왔습니다. 거짓골의 청년이 구덩이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몸이 불덩이로구나. 김서방, 어서 이 아이를 업고 마차로 가자. 사람 목숨부터 살리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민주는 박대감의 집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자 한 젊은 남자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대감님, 도련님 제사는 어찌하시고 이리 빨리 돌아오셨습니까? 조서방, 무덤가에 웬 젊은이가 쓰러져 있어 먼저 데려왔네.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어서 사랑방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러오게. 조태식이라 불린 남자는 하인과 함께 민준을 사랑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민준의 옷을 벗겨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품속에서 서신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웬 서신이지? 거지 행색인데. 조태식은 무심코 서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겉봉에 쓰인 박서진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편지를 여러 내용을 확인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더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민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낯선 방 안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번쩍이는 칼날이 그의 목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지 않다면? 나리, 어찌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길 가던 거지일 뿐입니다. 닥치고 묻는 말에나 답해라. 내 놈 몸에 있던 그 편지, 어디서 난 것이냐? 상대방이 편지를 언급하자 민주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물 속의 뼈, 뒷머리의 구멍,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 총명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순진한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신이라니요. 길을 가다가 숲을 속에서 우연히 주운 것입니다. 혹 돈이라도 될까 하여 품고 있었을 뿐, 저는 그를 몰라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태식은 민준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어수룩한 표정을 보고는 일단 믿는 척했습니다. 그는 칼을 거두며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이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집에서 본 것은 모두 잊어라. 당장 뒷문으로 꺼지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민주는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뒷문으로 그를 이끄는 순간 그는 남자를 힘껏 밀치고 앞쪽 대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갔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달려 주막 뒷골목에 숨은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복면이는 필시 박서진을 해친 범인이거나 그와 연관된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박대감 일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어. 은인에게 닥친 위험을 알려야 한다. 결심을 굳힌 민주는 다시 박대감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진대감은 뒷간에 갔다가 나오던 중 어떤 그림자가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소리 질러 보시지. 과부의 방에서 사내가 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 부인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 집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고집 센 계집이 문밖에서 듣고 있던 박대감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뎌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남자가 뛰쳐나왔고 그의 정체를 확인한 박대감은 경악했습니다. 바로 조태식이었습니다. 네 이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고 가족처럼 아꼈거늘 어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가족처럼요. 하? 귀한 아들은 예쁜 색시 얻어주고 장사도 맡기면서 저에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자 양반. 그렇다면 설마 내 아들 서진이도 내 놈이 해친 것이냐?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자세한 건 저승에 가서 당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조태식의 손이 박대감의 목으로 향하는 바로 그 찰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지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조태식을 포박하라.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박대감을 민준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관아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실 민준은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와 숨어있다가 조태식이 며느리를 협박하는 것을 모두 엿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는 거지라며 문전박대 당했지만 마침 새로 부임한 현감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민준의 서신을 읽어주었던 그 중년 선비였습니다. 그 청년을 이리 데려오라. 내가 그의 말을 들어보겠다. 직접 서신을 읽어주었던 현감은 민준의 말을 믿고 즉시 포졸들을 보내 박대감을 구하고 조태식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서 현감의 추궁과 모든 증거 앞에 조태식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박서진을 해치고 우물에 버렸으며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태식은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고 그의 아들까지 해쳤으니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국법에 따라 참수형에 처하라. 판결이 끝난 후 현감은 박대감에게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대감, 비록 아드님을 잃은 슬픔은 크겠으나 이 청년 덕에 목숨을 구하고 원수도 갚게 되었소. 이 청년은 고아로 자랐으나 신의를 알고 총명하니 부디중하게 여기도록 하시오. 현감 나리,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겠지요. 저는 이 아이, 민준이를 제 양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이 제 아들을 데려가시고 새로운 아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준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그런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어서 박대감께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고 무얼 하느냐. 그제야 민준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박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그 후
민주는 박민준이라는 새 이름을 얻어 박대감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평생 효도를 다했으며 매년 형님이 된 박서진의 제사를 정성껏 지내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까마귀 한 마리로 시작된 우연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악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른 마음과 신의를 지킨 청년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옛적 청살리라는 산골 마을에 강민준이라는 18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지만 남루한 옷차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린 시절 끔찍한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떠돌던 고아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천성이 곧고 예의가 발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조금씩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가 이 마을에 정착한 것은 겨우 8살 때였습니다. 산이 가까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고 민주는 성실하게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을 도우며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또다시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도망쳤고 민준을 돌봐주던 이들도 더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든 마을을 등지고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걷던 민주는 고향에서 100리나 떨어진 낯선 길에 다다랐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허겁지겁 잘 익은 감 몇 개를 따서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꿀맛 같은 감으로 허기를 채우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에 그대로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무 위에서 까악 까악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그의 단잠을 방해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마귀 몇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소란스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민주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까마귀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손에 잡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힘껏 던졌습니다. 에잇, 이 시끄러운 놈들. 저리 가거라. 돌멩이는 운 좋게도 까마귀 한 마리의 날개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놀란 까마귀는 푸드덕거리며 그 자리에서 똥을 넣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민준의 얼굴 한가운데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가 정말. 얼굴에 새똥까지 맞자 더욱 화가 난 민주는 까마귀를 노려보았습니다. 까마귀는 돌에 맞은 충격으로 날갯짓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주위를 몇 바퀴 맴돌더니 결국 힘없이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저녁거리라도 삼을 요량으로 까마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다시 힘을 내어 날아올라 멀리 가지 못하고 숲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서지 못할까? 민주는 까마귀를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쫓아가다 그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길에 오래되어 무너진 폐우물이 있었는데 까마귀만 쫓던 그는 발밑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민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이내 마른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고 바닥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어 충격을 덜어주었습니다. 아픈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나려던 민준의 손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집어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허연 뼈였습니다. 그는 기겁하며 뼈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킨 후 그는 조심스럽게 우물 바닥을 살폈습니다. 우물 한쪽 구석, 자풀이 우거진 곳 사이로 하얀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홀로 자라 담력이 좋았던 민준이었지만 처음 겪는 기괴한 상황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체 누구의 뼈일까? 어쩌다 이런 깊숙한 우물 바닥에 나처럼 발을 헛디딘 것일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충분히 기어 올라갈 수 있었을 터, 혹시 떨어졌을 땐 우물에 물이 차 있었던 걸까? 그는 의문에 잠겼습니다. 그때 우물벽에 기대어 있던 해골이 툭 하고 굴러떨어져 민준의 발치까지 굴러왔습니다. 해골의 뒷부분이 그